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문제풀이도 막바지로 갑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오늘은 금융론 두 번째, 그 다음에 총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총론은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특성 이런 건 쉬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금융론 갈 건데. 자, 우리 지난주에 금융론 일부를 배웠습니다. 이자율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해볼게요. 저당 상환 방법. 여기 여러분들 필수서 페이지 수는 118쪽입니다. 이 저당 상환 방법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고 해야 되니까요. 저당 상환 방법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압니다. 그럼 저당 상환 방법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저당 상환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은 원리금 상환 방법이다. 그럼 원리금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매기간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 이 원리금 상환 방법이 있고, 그럼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세 가지 방법을 배운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증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 원리금 상환 방법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만기, 일시, 원금 상환 방법. 그럼 위에 것은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고, 요 밑에 것은 만기의 일시 원금을 갚고, 요 밑에 것은 그 매기, 매월 뭐만 갚아요? 이자만 갚는 거야. 그럼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둘 중에서 이자를 많이 내는 게 무슨 방법인가 물어봐요. 이자 많이 내는 거. 그럼 이자 비용이 많다 말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많다는 소리죠.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 차입자 입장에서 이자를 많이 내는 게 뭡니까? 만기, 일시, 원금 상환 방법. 얘는 이자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 얘는 이자가 점점 감소하죠. 한 푼을 갚아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이자 비용이 높다. 이자 비용이 많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많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많죠. 그 은행이 이자 수입을 높이려면 요 밑에 방법으로 빌려줘야지. 만기, 일시, 원금 상환 방법이 이자 비용이 많고 이자 수입이 많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요 원리금 상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주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그럼 원금 균등이 나오든 원리금 균등이 나오든 만기 일시 상환 방법이 이자 비용이 많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할 거예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증시 이렇게 비교할 건데, 이제 특징만 채증식 상환 방법이 나오면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채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조금 갚아 나간다. 그래서 미래소득이 증가할 걸 이상들은, 지금 소득 낮지만 미래소득이 증가할 걸 이상들은 젊은 층이 유리하다. 이거 하나 하고, 4번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총 이자 누적이 가장 많은 게 채증식이다. 그럼 요즘은 차입자 입장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은행이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뭡니까? 채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 3번은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3번 봐요. 차입자의 연간 소득 증가율. 차입자의 소득 증가율은 5%입니다. 근데 상환액 증가율이 20%다. 그러니까 채증식은 초기에는 조금 갚고 점점 많이 갚아 나가자. 그러면 요 상환액 증가율이 20%고 나의 소득 증가율은 5%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못 갚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 3번은 딱 한 번 나왔고 1번하고 4번은 자주 나오고 2번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2번은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2번은 이런 뜻이에요. 유용자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럼 10억이고 1차년도에 1회차에 이자 비용이 1억이에요. 그럼 이자를 1억 내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상환했냐면 상환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천만 원. 그러면 이자도 상환 못했죠. 그럼 이자도 상환 못했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가 지난 시점에서 대출 원금은 유용자 원금은 유용자 원금은 얼마요? 10억이에요. 그 대출 잔금은 얼마가 되냐면 10억 5천만 원이 돼요. 이자 못 갚은 게 원금에 달라붙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갚는 거야. 한 푼이라도 갚아 나갔으면 요 원금이 10억이면 대출 잔금은 줄어들어야 돼. 뭐 9억 5천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증가했죠. 이걸 부의 상환 거꾸로 갚았다는 소리야. 요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채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데 그냥 부의 상한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근데 부의 상한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최정식 상한 방법은 초기에 대출 원금보다 대출 잔금이 오히려 높을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의 상한. 마이너스 상한이죠. 거꾸로 상한한 거지. 예, 부의 상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최정식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최정식은 더 이상 없을 거니까. 그럼 원금균등으로 가죠. 원금균등 상한 방식은 가장 큰 특징은 원금 상한액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특징이 아니고 원금균등 상한 방식은 원금 상한액이 항상 일정하죠. 이용자액을 상한 횟수로 나눈다. 매기간 이자 비용 감소할 거고 그러면 원금 상한액하고 이자 비용 더한 게 원리금 상한액이야. 그럼 원금 상한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 비용 감소하면 원금균등 상한 방식은 매기간에 원리금 상한액이 점점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이 원금균등 상한 방식의 특징 중 하나가 원리금 상한액이 감소하는 거야. 봐요. 왜 특징이 되냐면 최정식 상한 방법은 이 원리금 상한액이 점점 증가요, 감소요? 증가.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리금 상한액이 항상 일정.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원리금 상한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뭐요? 원금 균등 상한 방식. 그러니까 특징이 되는 거죠. 예. 좀 이따 보겠지만 대출 잔액 정상적인 상한이 이루어진다면 대출 잔액은 점점 증가 감소. 그럼 대출 잔액은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최정식이든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이든 대출 잔액은 감소하게 돼 있다. 그런데 원리금 상한액, 이 원리금 상한액도 감소하는 것은 원금균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대출 잔액도 감소하고 원리금 상한액도 점점 감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원금균등 상한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 이제 실제로 나왔던 거죠. 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한액이 점점 감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금균등 상한 방식이다. 원금균등 상한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빨리빨리 갚아 나가버린다. 그래서 원금균등 상한 방식은 이자 비용이 작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작다. 그런데 은행은 원금균등으로 빌려주면 빨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원금균등 상한 방식의 또 하나의 특징, 상환기간 절반이 지나면 대출금도 절반을 갚아버린다. 5번, 상환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절반이 상환된다. 근데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상환기간이 절반이 지나도 원금을 절반을 갚지 못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한 방법은 초기에 조금 갚아 나가니까. 그럼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 갑시다.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리금 상한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저당 상수가 없으면 연금의 현가기수의 역수 이용한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용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 없으면 연금의 현가기수로 나눠도 돼요. 여기를 곱하기 한다면 연금의 현가기수의 역수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이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됐고 매기간의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합니다.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이든 이자는 저는 한 푼이라도 갚아 나가니까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대출 잔액이 감소할 것이고 미상한 잔액이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한다.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 원금 상한액. 원금 상한액은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원리금 상한액은 항상 일정. 원리금 상한액 항상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 이자를 뺀 게 원금 상한액. 그럼 1차년도 이자가 60만 원이다. 그럼 원금 상한액은 40만 원. 그럼 2차년도에 원리금 상한은 100만 원. 2차년도에 이자 비용은 60에서 70으로 올라갑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50으로. 그러면 원금 상한액은 50으로 증가.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불화 상한 방법 가장 큰 특징. 후기로 갈수록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한액은 점점 많다 증가. 이게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매기 원리금 상한액은 항상 일정한데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이 원리금 상한액은 원금 상한액하고 이자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그러면 초기에는 이자가 많다.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한다. 그 후기로 가면 원금 상한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자, 그게 5번이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한 방법은 매기간의 원리금 상한액은 항상 동일해. 그런데 초기에는 이자 비용 비율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이자는 감소하니까 원금 비율이 커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금 균등하고 그러니까 자,
10억을 빌렸는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러면 10억을 유흥자액 10억입니다. 유흥자액 10억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10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상환 기간이 10년이야. 10년인데 근데 평균 상환 기간 나와. 평균. 자, 평균 상환 기간을 한다고. 가중 평균 이렇게요. 가중은 생략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둘 다 10년 빌리고 10억 빌렸으니까 둘 다 상환 기간은 10년이라고. 10년인데 이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거 잘 물어보지 않는데 이제 다른 시험에서 평가자 시험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가중 평균 상환 기간 그래요. 그냥 가중 평균 이렇게 빼버리고 둘 다 상환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이야. 10년 동안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10억을 빌렸으니까 10억을 갚는데 걸리는 기간이 10년이라고. 둘 다 상환 기간이 10년인데 요 가중 평균 상환 기간 그래요. 그럼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은 자 생각해봐요. 요 원금 균등은 초기에 빨리 갚아버려요. 그럼 빨리 갚아버리면 평균 내는 기간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지겠지. 이해됐습니까? 10년 동안 똑같이 10억을 갚아 나가는데 근데 원금 균등은 초기에 빨리 갚아버린다. 그럼 평균 내면 원금 균등이 빨리 갚아버린다는 소리지. 그러면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짧아요? 원금 균등이 짧아요. 짧다. 그럼 얘는 길겠네. 길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짧다. 그러면 상환 기간은 차입자 입장이고 요 상환 기간을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환 기간은 차입자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해라 이씨. 모르겠다 이씨. 해수 기간이지. 해수 기간이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는 둘 다 10년 빌려줬으니까 10년 만에 해소한다고. 근데 평균 내면 원금 균등이 빨리빨리 해소하니까 상환 기간이 짧아진다는 소리지. 평균 내면. 의미하셨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세 가지 방법 이제 비교. 요 세 가지 방법 이제 비교합니다. 그러면 요거 쓸 사람 한번 써보시고. 요거 문제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이 말? 문제를 안 풀어보셨습니까? 나왔어. 나왔는데 기억이 없지. 그래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합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 자, 제가 숫자로 증명하지 않았지만 대출 초기에 상환액, 횟수액의 크기 순서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증식이 된다. 그다음에 이 총부채 상환비라고 나왔습니다. 이 총부채 상환비율의 수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총부채 상환비율의 이 상환이 상환이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은 상환액을 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총부채 상환비율 좀 이따 수식 써드릴게요. 그럼 1번 알면 3번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1번 원금 균등이 빨리 갚았다. 그러면 원금 균등은 이자를 많이 낼까 조금 낼까? 조금 내겠지. 4번 전체 대출 기간 중 총 이자 납부액의 크기 순서. 이자 납부액이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이다. 그럼 이 이자 납부액을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되죠. 이자 수입. 그럼 요즘은 은행 입장에서 잘 물어본다고. 그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큰 방식은 그러면 점증식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운데는 언제나 원리금이고, 그다음에 이 누적 원리금의 크기. 전체 기간 중에 누적 원리금 크기. 전체 기간 중에 원금 상환액은 똑같겠죠. 10억을 빌렸으면. 근데 이자의 크기에 따라서 누적 원리금 크기가 달라지죠. 그럼 누적 원리금 크기나 이자 납부의 크기 순서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2번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금, 유흥자 잔금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점증식. 그럼 이 유흥자 잔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도 상환할 때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한 금액이 아니라 상환해야 될 금액, 그게 유흥자 잔금이라고. 이게 중도 상환할 때 상환해야 할 금액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흥자 잔금이라는 소리야. 자, 전혀 다른 말 봐봐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이라고. 중도 상환할 때 상환한 금액 크기, 금액의 크기는 요 원금 균등이 상환한 금액이 가장 크다고. 근데 상환해야 될 금액의 크기는 점증식이 상환해야 될 금액은
융자 잔금이 되니까. 그다음에 요 융자 잔금이 크면 대출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 높은 거죠. 대부 비율 않고 또 이렇게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이면 담보 인정 비율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도 상환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대출 비율이, 대부 비율이 다 똑같은 말. 그럼 담보 인정 비율 크기 순서는 점증시,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잔금 비율은 못 갚았으니까 잔금이 많으면 잔금 비율이 커지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4번, 5번은 보시고 이제 이런 거요. 두 가지 방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가지.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이 두 가지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합니까? 이자 비용이 동일합니까? 이자 비용이 동일하다는 거. 이자 비용. 원리금 상환액은 다른데 이자 비용이 동일하다는 거. 둘 중에서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큰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이자 비용은 동일하고. 그럼 이 두 가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이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이 두 가지만 본다면 젊은 사람에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거. 이 두 가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게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러면 이 계산 문제 빼고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당 상환 방법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집으로 가서 문제집 143쪽입니다. 계산 문제 이외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을 거로 제가 봅니다. 자, 그럼 문제집 143쪽에 저당 상환 방법이라 나왔습니다. 여기 대표 유형 문제는 저당 상환 방법도 나오고 이자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틀린 거 그랬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 틀린 거. 자, 1번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다. 변동금리에서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코픽스 금리, CD금리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옳은 질문. 2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시장 이자율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게 고정금리 저당의 이게 개념이 개념. 3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X? 그러면 이제 틀린 거 고르라겠으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네. 4번 원금균등 불알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에 대한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5네.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한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 5번 집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이 9번 문제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주 이자율 이야기는 다 풀었어요. 됐고, 이제 12번 문제를 볼 건데, 12번 문제는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 저당 상환 방법은 이것저것 다 나와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계산문이 나올 수 있고 별거 다 나오니까 우리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 건데 요거 그림 그리기 전에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이제 지금 하는 말이 요 그림으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세 가지 방법 비교할 건데 그런데 여기 이제 원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체증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 자, 원리금 상환액의 변화 모습을 보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일정합니까? 항상 일정하다. 동일하다. 체증식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 이건 증가지. 그래서 체증식이라고 하지. 체증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니까 체증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은 이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아까 봤잖아요.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대출 잔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출 잔액은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졌다면 전부 다 감소야. 감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써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두 개 다 감소하는 방법은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같은 거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요거는 이제 다 쓰셨다면 제가 그림 그릴 건데 빨리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원금 균등, 원금, 원리금, 체증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감소, 땅땅, 땅땅 이렇게. 그럼 되겠지.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시한 게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자주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등장했으니까 그 12번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온 거야, 책에. 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방법, 요 두 가지 방법, 요 두 가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거, 원금 균등.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은 거, 해수 기간이 짧은 거 똑같은 말. 상환 기간은 차입자, 그다음에 해수 기간은 누구? 대출자. 이렇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볼 거예요. 다 쓰셨죠? 자, 지울 겁니다. 그림 그릴 거 이제. 그럼 그림 그리는데 이제 그림이 두 가지 그려진다고. 첫 번째가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모습 보겠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이제 기간이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한 게 있더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게 있더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는 게 있더라. 이 소리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면 여기다가 가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이렇게 해준다고. 기억이 들어가는 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뭐 니은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한 것은 원리금 균등. 이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렇게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해서 체증식, 점증식 이렇게 되겠네.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는 것은요.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대출 잔액. 대출 잔액은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감소해, 감소. 대출 잔액은. 그러면 대출 잔액, 대출 잔금. 자, 여기 0. 자, 대출 받은 시점. 대출 받은 시점에서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체증시든 잔금은 똑같아. 대출 받은 금액이니까 10억 대출 받았다면 똑같아. 이렇게. 요 기간. 그럼 10년 대출 받았다. 여기가 10년이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다 갚아야 돼.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요 원금 상환액, 아니 대출 잔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방법. 그럼 원금 균등으로 빌려왔다. 10억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 매년 갚기로 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1억씩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10억, 9억, 8억, 7억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면 언제나 가운데 있는 것은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럼 요 안쪽에 있는 게 원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원리금 균등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뭘까? 체증식이죠. 체증식. 점증식 선생님과 점증식 할게요. 점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주고 여기다 가로 넣기 준단 말이에요. 가로 넣기. 여기다는 뭐 디귿 이렇게 해놓고, 디귿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 거 봐봐요. 위에 거 보면 융자액이 10억이었어요. 융자액이. 그럼 융자액이 10억이었는데 요 위에 거 보면 이 나이를 보면 대출 잔금이 융자액보다 더 많아요. 융자액은 10억이었는데 대출 잔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뭐라고요? 부해상환. 부해상환이야. 그게 부해상환. 여기 지금 요 점증식 상환 방법은 대출 잔금이 융자액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이걸 부해상환이라고 합니다. 부해상환.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가 뭡니까? 물어보지 않죠.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언제나 가운데는 원리금 균등, 직선으로 감소한 게 원금 균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 이제 12번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필요하시면 이제 그려놓고. 되고 있습니까? 그러네. 이렇게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오늘 23일인가요? 다음 주 여러분 보게 되면 8월 달에 다 가겠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4번, 5번에다가 10월 달에는 3번, 8번 정도 남은 것 같아. 아이고 시원하다.
여러분도 좋잖아요. 10월 29일 날 빨리 학교 가고 이제 해방돼야 되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시작해갖고 고생만 많이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자기시 하나 받아봐야죠. 자, 12번 문제 갑시다. 12번은 뭐 칠판에 없으니까 12번 문제 보게요. 12번 문제. 자, 기억. 원리금 지급액,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되는 거죠. 그 옆에 그림 니은. 니은 대출 잔액이 직선으로 감소해요. 이거 뭡니까? 원금 균등이 되겠네. 자, 이제 13번 문제는 칠판에 있으니까 13번 문제 보자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억. 상한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 옵니까? X입니까? X. 상한 첫해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상환액이 더 크다 해야죠. 틀렸습니다. 더 크다가 아니라 뭐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굳이 옳은말로 고친다면 작다. 니은 최정식 상환 방식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할 걸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래요. 그럼 굳이 이 니은은 미래소득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것은 최정식이 아니라 뭡니까?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내가 지금 월급 받을 때 많이 갚을 수 있죠. 빨리빨리 초기에 갚아버리고 나중에 은퇴해서는 조금만 갚으면 되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얘는 원금균등이 적합하고 최정식은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매기 월부금이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상한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옳은 지문이죠. 그건 다른 방식인데 굳이 따져보면 초기에는 뭐가 많고 이자 비용이 더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율이 더 커진다. 그래서 디귿 옳은 말이에요.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니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OX? 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맞춰야 돼. 계산 문제 빼놓고. 자, 14번 문제를 가볼까요? 14번 문제는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14번 문제. 틀린 것을 모든 거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업.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OX?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도 감소하고 대출 잔액도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둘 다 감소하는 것은 뭐다? 원금 균등이다.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OX. 오죠. 자, 그러면 기억도 오고 니은도 오고 디귿.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길다. OX, X 짧다.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이걸 다른 말로 가중 평균 횟수 기간. 그럼 횟수 기간 상환 기간이 짧은 것은 원금 균등이다, 원리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틀렸고. 우리는 틀린 거 고른 거예요. 니을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상환 방식이 순서다. 틀렸죠. 부동어가 반대로 해버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인가요?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 옳은 것은 약간 어려우니까 이제 옳은 거 보게. 16번 문제. 일반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작답니까? 많답니까? 많다지. 초기에 많이 갚아 나가는 게 원금 균등이니까.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OX, X 복잡하긴 했네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여기 원금 상환액이 원금 상환액, 원금 분할 상환액이 규모는 점차 뭐요?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서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게 뭘까? 원리금 균등. 답이 3번이네요. 3번.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초기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다음 5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작다가 아니라 많다. 많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3번. 자, 17번 문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17번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바꾼 거야. 17번 문제 이렇게 했네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고 대출 실행 후 1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방식을 그랬습니다. 그럼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대.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상환. 그럼 초기에 상환이 가장 작은 것은 뭡니까? 점증식이고 20년 빌렸는데 15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1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방법. 대출 비율이 가장 높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 가장 많다는 소리죠. 그러면 점증식입니까? 예, 점증식이 되겠네요. 점증식. 우리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자, 중도 상환할 때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방식은 우리 시험에 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험은. 그럼 뭡니까 그게? 원금 균등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낸 거야. 17번 문제는 예전에 출제했던 것을 약간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자, 이제 18번부터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저는 이제 19번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 푸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저당 상환 방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은 풀 수 있어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에서 최근에 출제하는 것을 보면 못 풀게 줘요. 굉장히 어렵게 줍니다. 풀 수 있죠. 시간만 허락한다면. 근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좀 그렇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풀어야 된다. 그럼 여기 지금 32회 때 작년에 나왔던 건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동안은 이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보면 약간 쉬웠어요. 원금 균등이 더 쉬웠다고.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런 식으로 12회차 이자 비용은 13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약간 단순했다고. 근데 얘는 좀 어려워요. 작년 시험 문제도 봐볼래요? 뭘 물어보냐면 대출 금리 물어봐요. 대출 금리. 요거 자체가 힘들고 그다음에 3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그러면 대출 금리도 구해야 되죠. 이자 비용도 구해야 되죠. 또 상환액도 원금 상환액도 구해야 되죠. 복잡해져요.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 보고 이 정도가 나오면 나는 풀 수 있다 하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못 푼다. 그럼 풀지 말아볼 거야. 처음부터. 자, 그럼 기억 대출 금리 구하라겠어요. 대출 이자율. 아니 대출 이자율을 은행에서나 구하는 거지 우리가 왜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요걸 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이자율. 그럼 대출 이자율은 어떤 게 대출 이자율이냐 한번 봐봐요. 이용자액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차 이자 비용이 1억이었어요. 1억. 그럼 이자율 몇 퍼센트예요? 10%. 금방 알죠. 요거야, 요거. 그러면 요거 이제 이자율이 10%라는 것을 금방 안단 말이에요. 요거 구하라는 소리야. 이자율 10%. 그럼 요 이자율은 10%는 어떻게 나왔냐면 10억분의 1억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용자에게 대해서 이자율은 이용자에게 대해서 1회차 이자 비용이 된다고. 1회차 이자 비용. 의미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출 금리는 이용자에게 대해서 이용자의 1회차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용자액이 있는가 봐봐요. 이용자액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용자액은 6억 줬잖아요. 이용자액 6억. 자,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6억 줬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요? 1회차 이자 비용을 구하면 돼. 1회차 이자 비용.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봐봐요. 문제를 봤는데 이 박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4,4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1회차 이자 비용이 필요해요. 1회차 이자 비용. 그러면 1회차 원리금 상환액, 이 1회차 원리금 상환액에서 우리는 1회차 이자 비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회차 이자 비용은 1회차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저 혼자 푸는 거 아니죠?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저 혼자 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1회차 이자 비용은 1회차 원리금 상환액에서 뭘 빼면 돼요? 그렇죠. 1회차
1회차 원금 상환액을 빼버리면 돼요. 근데 원금 상환액은 쉽거든. 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원금 상환액은 쉬워요. 원금 상환액. 이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해요? 이용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 그러면 이 원리금 상환액이 4,400만 원이고 여기서 우리는 1회차 원금 상환액을 빼면 돼. 그럼 원금 상환액은 이용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야. 근데 30년 빌렸고 어떻게 갚아요? 매년 말 상환해. 매년 말 상환. 그러면 6억 나누기 30이야.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은대요? 2천만 원씩. 그럼 1회차 원리금 상환이 4,400인데 그중에서 원금 상환이 얼마요? 2,400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요? 2,400이 된 거예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2,400. 그럼 여기 2,4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4%. 어렵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렵죠? 그래서 찍는다. 자, 찍는다. 찍어야지.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자, 찍어볼게요. 난 1번 할 거예요. 1번.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구했습니다. 그럼 니은. 자, 니은은 약간 쉬워졌어요, 이제. 니은은 이자 비용이 어려워요, 사실은. 니은은 3회차 상환할 원리금 그랬어, 원리금. 그러면 3회차 원리금 상환액 구해라. 그러면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3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3회차 원금 상환액은 구해졌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3회차든 1회차든 원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그럼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2,000이 구해졌잖아요. 이렇게 2,000. 그럼 우리는 3회차 뭘만 구하면 돼요? 3회차 이자 비용만 구하면 되죠. 근데 이자 비용은 언제나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금액을 미상환주당 잔금이라고 그래. 그럼 이자 비용은 미상환주당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야. 그럼 미상환주당 잔금은 이용자액 6억에서 상환 금액을 빼면 돼. 상환 금액을. 그럼 몇 번 갚았대요? 2번 갚았죠. 얼마씩 2번 갚았어요? 2천만 원씩 2번 갚았어요. 그러면 4천만 원 빼면 되죠. 그러면 5억 6천이 미상환주당 잔금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자율 몇 퍼센트? 4%. 그러면 0.04를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2,240. 어렵기도 해. 2,240만 원이 나왔죠. 그럼 요 두 개 더한 게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되죠. 그럼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두 개 더하면 4,240만 원.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렇게.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로 합니다. 그 계산 문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이제 문제를 22번 가볼래요? 22번 가면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나왔어. 주택담보대출. 그럼 22번 주택담보대출이고 23번은 이제 금융기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22번부터 볼게요. 22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22번은 주택담보대출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거 1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시험 지문입니다.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공식 가볼게요. 총부채 상환 비율 공식.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의 공식을 보자고.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의 공식 하기 전에 이거 보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 그럼 요거 볼까요? 요거 이제 써볼게요. 그래서 담보가치에 대한 그러면 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 가능액, 대출액. 이게 총부채 상환비율이 아니죠. 총부채 상환비율로 나오려면 차입자의 소득이 나와야 돼요. 소득.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액은 총부채 상환비율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대부비율이야. 대부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2번 질문 봐봐요. 담보 인정 비율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틀렸죠? 담보 인정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이 아니라 담보 인정 비율은 자산의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번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 아니라 담보 인정 비율이고, 담보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중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네?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이 나오고, 담보 인정 비율,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거용 부동산, 이게 주거용 부동산 대출 기준이야.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의 공식은, 담보 인정 비율 공식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에서 융자액 또는 융자 잔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 가치, 주택 가치, 상가 가치,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의 공식은,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가지고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는가, 그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합니까? 차입자 연간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대출액 결정.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주거용 부산의 대출 기준이 되는 거고,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연간 소득 기준으로. 그럼 이 두 가지가 변하면,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이 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OX? O.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개입했다. 그러면 간접 개입.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변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불규칙 변동. 정부 정책에서 경기가 바뀌면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 들어간다고.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높이면,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위험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지. 그럼 은행이 대출 위험을 줄이려면 담보 인정 비율 낮추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게 이 문제 끝나고 23번 문제라고. 23번 문제. 자, 그럼 이제 22번 문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이제 반대로 생겨 틀리고 이제 22번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3번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채무 불이익이 낮출 수 있다. OX? X. 총부채 상환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 낮춰야지. 하향 조정을 해야만이 대출임을 낮추는 거죠. 4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여기 온 DTI하고 DSR은 약간 달라요. 이 총부채 상환 비율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중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얘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야. 규제 강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다가 기타 부채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그럼 이런 거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다가 내가 어떤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면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에다가 기존의 부채 이자를 대준 거야. 그런데 저기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부채.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이겠죠. 이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그다음에 기존 부채, 다른 부채, 모든 금융부채 봐봐요.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내가 모든 부채, 은행에 돈 빌린 거 모든 부채, 기타 부채의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응? 총부채 상환 비율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중에서 어디가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규제를 더 많이 한 거라고. 여기 이제 규제가 강화되죠. 규제 강화. 그럼 규제를 강화시키려면, 은행이 규제를 강화하려면 총부채 상환 비율로 가야 되겠습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 22번 지금 옳은 거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인가요? 4번. 자, 5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뭡니까? X입니까? X.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고정금리가 아니죠. 뭡니까? 변동금리.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아니 4번이 되는 거고, 23번 문제 가봐요. 23번 문제. 23번 문제 예전에 출제했고 요즘은 잘 출제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책에도 이런 문제는 다 나와요. 금융기관이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거. 그럼 줄이는 방법은 돈을 조금만 빌려줘야 돼. 그럼 조금만 빌려주고 금리 변동이 심할 때 고정금리로 가야 됩니까? 변동금리로 가야 됩니까? 변동금리로 가야 되고, 그거 물어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은행이 위험을 줄이려면 그러면 조금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단기로 빌려줘야 됩니까? 장기로 빌려줘야 됩니까? 단기. 은행은 단기로 빌려줘야 돼. 그래야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틀린 것 그렇습니다. 담보인정 비율을 낮춘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규제를 도입한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 변동금리를 대출한다. 대출 실행 시점에서 부채 감당률이 1이 초과되는 투자를 선택한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돼.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금융관리 위험은 뭐요? 감소할 거니까. 5번 대출 시 부채 감당률 기준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 상향 조정한다. 답 몇 번입니까? 5번. 그럼 이제 봐요. 은행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 돈을 조금만 빌려주라는 소리야. 그럼 돈을 조금만 빌려주려면 그러면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을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부채 감당률은 높인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 차입자에게 떠넘겨야 되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기면 이제 24, 25, 26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야. 그러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 부분부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해볼게요.